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점심 시간에 말이죠. 하한가를 5개 종목이나 이렇게 막 가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도 말이죠. 이 뉴스로 거의 도배가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저희 증시팔가 한번 보시고요. 간밤에 미국 시장도 FOMC를 전후로 해가지고 등락이 좀 심했습니다. 오늘 좀 한번 지켜보시죠. 네, 미국 FOMC는 6월 예상대로 동결을 했지만 앞으로 올해 추가로 2번의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혼조세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나마 5월 PPI도 CPI처럼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이 시장의 안도감을 키운 요소 중에 하나가 됐을 텐데요. 자, 하지만 더 큰 걱정은 5개 하한가 직행을 하면서 양시장 모두 빠졌던 우리 시장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증시8, 증시9 함께 하시면서 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큰 힘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요. 더 넓은 투자 인사이트 함께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고요. 실시간 방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방송들, 더 많은 콘텐츠들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힘이 빠지는 하루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증시8, 증시9 그리고 우리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계속해서 미장원 코너 들어가야죠. 오늘도 김 PB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FOMC 전후로 해가지고 좀 등락이 심했죠. 3대 지수가 혼조 마감했네요. 네, 맞습니다. 연준의 금리 동결 그리고 고평가 우려 속에서도 혼조세로 좀 마무리를 한 증시인데요. S&P 500은 0.08%, 나스닥은 0.39%로 강보합세를 보였는데 다우지수는 0.68% 하락하면서 이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숨고르기를 한 일주일 정도 하다가 다시 질주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어제 하락했던 AMD는 하락분을 꽤나 회복하는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주로 반도체 쪽에서 계속적인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특징주로 또 이제 헬스케어주들이 크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쪽 임원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이제 비긴급 시술을 미뤘었던 노년층의 시술 증가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의료비가 급증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일제히 헬스케어주들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이슈가 헬스케어 관련 회사들의 비용을 높이고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감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유나이티드 헬스가 6% 하락 그리고 CVS가 7%, 엘레반스 헬스도 6%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 간 온도차가 당분간 이제 예전처럼 쭉 심할 거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뭔가 수급이 크게 몰리고 있는 빅테크나 AI와 같이 투자 심리가 몰린 종목들을 그나마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과열이 너무 심하다고 봐서 분할 매도를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FOMC에서 뭐 금리를 동결했습니다만 톤 자체로만 보면은 너무 매파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장 중반에 이제 많이 빠졌던 건데 뒤로 가면서 우리가 인플레 대응을 좀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을 좀 달랬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으로 뭐 금리 인상 한 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제 나온 뉴스 보니까 뭐 2번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요번에 FOMC 이 금리 동결 발표를 약간 매파적 동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10회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중단을 했습니다. 근데 파월은 아직 긴축에 완전한 효과를 체감할 수 없고 금리를 계속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추가 인상도 단행할 수 있음을 이제 발언 중에 시사를 했고요. 경제 침체로 인한 폭락은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가 동결되거나 금리가 인하되면서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과거와 같이 진행될지 이렇게 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금리는 일단 동결은 됐는데 어제 같이 나온 이제 5월 PPI 있죠? 도매자 물가지수인가요? 생산자 물가지수. 이게 예상을 좀 하회했죠? 예, 맞습니다. PPI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1.1% 하락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근데 물가가 성공적으로 잡혀가는 느낌을 주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보이고요. 에너지 가격과 물가의 상관관계가 되게 깊은 편인데 지금 에너지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는 잡혀가는 분위기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각종 물가 선행 지표를 봐도 물가가 확실히 잡히는 쪽으로 갈 건데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또 이 PPI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뭔가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 이후 사람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전혀 못 나오고 있고 중국의 어떤 그런 수요도 여전히 지금 계속해서 침체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힘들다 보니까 계속 중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경제를 이제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중국이 전 세계 원자재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다 보니 중국이 어떤 매수를 못 받쳐주고 하면은 이 PPI가 회복되기가 좀 쉽지 않은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수요 침체도 어떤 이런 PPI 감소에 한몫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을 하회해서 마이너스권으로 갔으니까 앞으로 남은 소비자 물가지수 조금 더 이렇게 진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업 단으로 가보죠. 엔비디아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총이 드디어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이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는데 어제 하락한 AMD도 투자 심리에 힘입어서 반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AMD가 인공지능 칩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목표가 97달러에서 137달러로 이제 목표가를 크게 높였는데 예상 수익을 예측하는 건 어렵지만 AMD의 사업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두 번째 공급 업체가 될 거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서 좀 이제 반응이 좋은 편이었고요. 게다가 아마존에서 AMD의 새로운 AI 칩을 사용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또 주가가 더 힘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을 해보면 AI의 전 세계적 관심도는 이제 한풀 꺾여서 하락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기타 AI 관련주들의 상승세에도 악영향이 어느 정도 슬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수는 있더라도 매수세가 좀 약해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좀 저는 보고 있고, 지금 AI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가 빅데이터로 조회해보면 2013년에 AI 관심도와 2000년 닷컴버블 당시 고점 당시 인터넷 관심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AI가 정말 실현될 수 있는 기술은 맞지만 뭔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이제 과한 상황 아니냐 이렇게 좀 우리가 우려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투자를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요. 사실 뭐 엔비디아하고 지금 AMD하고 붙어 있는 상황인데 AMD가 AI 칩 초도 이렇게 이제 생산 소식을 얘기를 했을 때는 주가가 오히려 밀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다시 반등을 했는데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를 이렇게 올렸다고는 하지만은 그 전 목표 주가를 보니까 주당 97불이었어요. 이거를 137불로 올린 건데 어제 종가가 127불. 골드만삭스 그동안 어디 갔다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기관 투자자들이 예측하는 게 참 웃긴 게 골드만삭스의 이제 최근 1, 2년 정도의 시장 예측치만 봐도요. 골드만삭스가 이제 S&P 500 지수가 이제 굉장히 높았을 때 최고점 때는 S&P가 5,000 갈 거다, 5,000포인트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하방 추세로 2020년에 돌아서니까 목표 이제 주가를 계속해서 낮췄습니다. 뭐 4,300, 뭐 3,900 이런 식으로 계속 낮추다가 요번에 시장이 다시 회복되니까 목표 주가를 S&P 기준 다시 높이고 있죠. 이제 이 기관 투자자들의 예측치의 특징은 시장이 상승하는 추세로 가게 되면 어떤 이유를 붙여서건 간에 어쨌든 상승하는 이런 목표 주가를 만들고, 시장이 하락 추세로 가는 것 같으면 목표 주가를 하락하는, 이렇게 뭔가 시장의 반응에 맞춰서 이제 목표가를 변경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엄청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AMD 그 정도 하고요. 자, 테슬라 쪽으로 좀 가볼까요?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십몇치를 가다가 어제 조금 꺾였는데 반면에 뭐 나이키, 아디다스 주가는 좀 올랐습니다. 네, 테슬라는 그간의 차익실현 매물 그리고 추가 매수세 동시에 발생하면서 혼조세로 약보합 마감을 했는데,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하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의 이제 어떤 큰 하락은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만들 거다, 이런 소식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의류 업체인 아디다스와 나이키가 지금 수혜를 보고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에 몰렸던 이런 어떤 심리들이 테슬라가 너무 고평가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우리 다른 종목을 매수해보자. 이런 심리 때문에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면서 어떤 아디다스와 나이키의 주가가 수혜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나이키와 아디다스 같은 의류 제조업체들의 원가가 어떤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하락에 이제 원가가 절감이 되면서 이런 의류 제조업체들의 원가가 절감이 될 거다. 그래서 수익성은 결국 개선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디다스와 나이키 회사의 주가가 좀 반등을 했고요. 번스타인이라는 투자은행에서는 아디다스의 경우엔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복귀하고 게다가 이제 리오넬 메시가 이적하는 이런 이슈들이 미국 시장 점유율을 견인할 거다. 이런 의견과 함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아디다스와 나이키 주가도 또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디다스, 나이키 주가 강세를 반기는 국내 투자자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기술주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시장을 몰고 갔는데 S&P 500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현재 이제 기술주 섹터 대 S&P 500 지수의 이제 흐름을 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 너무 잘 달리다 보니 지금 기술주 섹터에 대한 파이가 엄청나게 커져 버렸습니다. 근데 현재 닷컴 버블 이래로 이만큼 기술주에 사람들이 열광했던 때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닷컴 버블 당시보다 더 기술주 버블, 그다음에 시장 버블이 심각하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 인터넷 관련된 검색이나 관심도의 어떤 최고치와 지금 AI 관심도에 대한 최고치가 거의 맞먹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주를 제외한 버핏 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미국 대공황 이래로 가장 지금 이 버블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수준이고요. 우리가 지금 버블의 정중앙에 있고 보통 이럴 때에는 단기 투자로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수익률이 나오지만 장기 수익률의 매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하고 찰리 멍어도 향후 10년 동안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메리트가 크게 떨어질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버핏 지수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갔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보니까 말이죠. 계속적으로 약세권에 있다가 어제 보니까 드디어 25,000달러 그 선까지 밀렸네요. 네, 악재들이 계속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95%, 이더리움은 4.84%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리플이 7.75%, 에이다 4.37% 하락하면서 계속 큰 약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특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수급이 잘 몰렸었는데 이제 투심이 좀 어느 정도 악화되면서 매수세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의 경우엔 아예 하락으로 추세를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별다른 악재 해소 내지는 이제 호재가 없으면은 당분간 이런 약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암호화폐 자산운용사인 하루인베스트 입출금 중단 사태에 이어서 델리오 또한 입출금 중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루인베스트는 확실히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정황이 확실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 하루인베스트가 자신들의 위탁사를 형사 고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졌기 때문인데 하지만 지금 이제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델리오 같은 경우는 인출 요청이 너무 많아서 진정될 때까지 잠시 중단하는 것뿐이지 경영에는 문제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코인을 빼돌리거나 한 게 아니라 지금 잠깐만 입출금 중단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마치 이제 은행에서 고객들이 계속 이제 예금을 인출하니까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잠시 인출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고 또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출금 요청을 승인하고 돈을 내주면 그만인데 왜 안 내줄까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출금이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떤 이런 시스템이 마비되거나 붕괴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작년에 글로벌 암호화폐 금융사들, 뭐 셀시우스, 뭐 루나 이런 이제 암호화폐 개발사들도 그렇고요. 뭐 바벨 파이낸스, 뭐 이런 다양한 암호화폐 금융기관들이 부도가 됐었는데 올해는 국내 회사들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미장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헤드라인 분석해 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김시은 팀장님이 어떤 뉴스 헤드라인 가지고 오셨을까요?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이 스키즈 50-50, 스키즈는 스트레이키즈죠. 네, 미국 빌보드에서 K-팝 승승장구라는 기분 좋은 헤드라인입니다. 자, 지금 K-팝이 국내를 넘어선 지는 좀 오래됐는데 북미권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신진 그룹들과 또 중소 걸그룹이죠. 50-50 같은 경우는 중소기획사의 걸그룹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빌보드에서 어떤 성적들 내고 있는지 저희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헤드라인 간단하게 요약 먼저 들어볼까요? 네, 지금 미국 시장에서 K-팝 아티스트들이 크게 활약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대표적으로 보면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는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진행을 했고 특히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인기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디움급의 콘서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가장 큰 규모의 스테디움 소파이 스타디움이라고 굉장히 큰 규모의 콘서트도 매진을 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50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사실 인지도가 높진 않은데 네. 글로벌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글로벌 빌보드 200에서 2위까지 찍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인기를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데뷔 4개월 만에 빌보드 100에서 12주 연속 차트인을 했습니다. 사실 빌보드 200에 들어가는 경우는 왕왕 있었어요. 왜냐하면 빌보드 200에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팬덤이라든지 앨범 판매량 이런 게 좀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빌보드 200에 들어가는 경우는 좀 많았었는데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네. 그런데 빌보드 100에 들어가는 경우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대중성을 잡아야 하다 보니까 라디오라든지 이런 지표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100에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차트인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 그만큼 대중적으로 이 노래가 인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빌보드 블랙핑크를 제외하고는 빌보드 핫 100에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걸그룹들은 그런데 50-50가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또 다른 기대감이 새로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K-팝 같은 경우를 보면은 BTS가 고속도로를 뚫어줬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BTS가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 후배 아티스트들이 뒤를 이어서 달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연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가 보이그룹들 그러니까 스트레이키즈라든지 세븐틴 쪽에서 선주문 앨범이 400만 장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만큼 개별 그러니까 스트레이키즈라든지 세븐틴 쪽에서 각각 아티스트들의 인기가 올라갔다기보다는 K-팝이라는 장르가 점차적으로 팬덤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 기존에 엔터사 하면은 아무래도 아시아라든지 좀 일본이라든지 중국, 동남아 이런 쪽으로만 인기가 있었잖아요. 2010년대 정도에는. 그런데 2020년대 들어서는 북미라든지 유럽 쪽으로 점점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실제로 북미 쪽에서도 앞서 설명했다시피 숫자가 찍히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지금 북미 쪽으로 공략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영어 앨범이라든지 혹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북미 쪽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북미 시장이 음악 시장에서 글로벌 1위입니다. 점유율 40%가 넘는 1위 시장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앨범이라든지 침투율이 1% 내지 3%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의 상방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열렸다는 점에서 지금 엔터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적 굉장히 좋아요. 실적도 굉장히 좋지만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쪽은 이 미국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전에도 K-팝이 사실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인기가 계속해서 많기는 했는데 이제는 북미권에서도 숫자로 찍히는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저희 헤드라인에서 살펴봤던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는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이고요. 또 김신 팀장님께서 짚어주셨듯이 고속도로를 뚫어준 BTS는 하이브 소속, 그리고 50/50 같은 경우는 어트랙션이라는 굉장히 작은 중소형 기획사 소속으로서 계속해서 다양한 소속사에서 다양한 아티스트 라인업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미국 마음을 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헤드라인을 살펴보고 저희가 투자 키워드를 잡아본다면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산업을 꺾이지 않는 마음은 아니고 엔터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약간 네. 밈이다 보니까 사실 엔터 쪽에 좀 어울리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어요. 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엔터다. 네. 엔터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특히 지금 성장 구간에 놓여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주가의 모습도 꺾이지 않고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JYP 엔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 보니까 사실 추세가 꺾이지 않을 때까지 이 산업 같은 경우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최근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시장만 계속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 의료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엔터 같은 섹터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엔터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시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엔터 쪽에서는 미국 쪽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터 산업을 공부하기 전에는 미국에서 걸그룹을 낸다 했을 때 사실 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원더걸스라는 안 좋은 사례가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케이팝이 미국 쪽에서 점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과연?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난공불락의 성 같은. 네, 아무래도 굉장히 큰 시장인데 케이팝 쪽이 아무래도 비주류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있었지만, 하지만 상황이 지금은 좀 달라졌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케이팝 아티스트들에 대한 팬덤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 현지사들과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공 가능성이 이전보다 굉장히 높아졌다는 점. 물론 미국 쪽에서 걸그룹을 출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보장은 없지만, 하지만 이전 상황과 비교를 했을 때 앞으로의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아직까지 미국 쪽에서의 침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한 자릿수 이내, 5% 이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큰 규모로 되어 있고, 걸그룹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상방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는 점을 보면은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지금 소스가 나왔던 쪽은 JYP의 A2K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별도의 TV 채널에 송출하는 대신에 JYP 자체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비몬스터의 사례와 비슷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서바이벌을 하고, 그리고 아티스트들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개연성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코어 팬덤을 형성을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데뷔하기 전 유튜브 구독자 수만 280만 명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예요. 이미 데뷔하지도 않은 아이돌이 코어 팬덤을 형성을 했다는 건 앞으로의 성장이라든지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JYP가 잘하는 게 미국 쪽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비중 중에서 미국 쪽이 제 기억으로는 25% 정도가 돼요. 와. 트와이스라든지 스트레이키즈, 앞서 설명했다시피 미국계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네. 점점 다른 K-팝 아티스트 데뷔했을 때 인기가 많은 순이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해보면 엔터사들의 특징은 소속사들의 내리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M 같은 경우에는 소녀시대를 좋아하는 팬들이 레드벨벳 좋아하고, 레드벨벳을 좋아하는 팬들이 에스파를 좋아하는 것처럼 소속사를 좋아하는 팬들은 그 후배 아티스트들의 내리사랑까지 가능할 수가 있다 보니까
JYP 글로벌 팬덤에 기대어서 흥행에 실패하더라도 앞으로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런 점들을 보면은 미국 쪽에서 아티스트들을 만들 때 앞으로의 성공 가능성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동남아 그리고 아시아 쪽, 동아시아 쪽 시장에 넘어서서 미국에서도 빠르게 세를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원더걸스의 어떤 실패를 발 딛고 일어나면서 이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김시은 팀장님께서 투자 키워드로 굉장히 재밌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엔터다. 그만큼 최근에 엔터 관련주들 주가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을만 하면 또 상승, 잊을만 하면 또 상승 이렇게 꺾이지 않고 주가 흐름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시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엔터 4개사를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업이익이나 이런 매출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코로나 때 조금 침체가 됐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시장에서도 주목을 함께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엔터사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었던 게 실적 베이스입니다. 실적 베이스가 가능한 이유가 원래는 엔터사들이 이미지 소모가 굉장히 빨랐어요, 아티스트들의. 네. 예를 들어서 소녀시대 같은 경우에는 7년 차만 되더라도 굉장히 좀 연차가 높은 아이돌이다. 이런 인식이 많았는데 최근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들 보면은 트와이스라든지 뭐 블랙핑크라든지 세븐틴 모두 재계약 진행하고 8년 차 아이돌입니다. 그만큼 보통 아티스트들이 1, 2년 차에는 이름 알리느라 바빠서 수익성 같은 경우에 조금 저조한 반면에 3년 차부터 폭발적으로 팬덤 늘어나고 그때부터 수익이 확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기존 아티스트들은 팬덤 이미 탄탄하게 확보를 했다 보니까 사실상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 신인 아이돌들 최근에 보면은 4세대 아이돌들이 굉장히 크게 활약을 하고 있어요. 르세라핌이라든지 뭐 유진스라든지 아이브라든지 굉장히 신인 모멘텀이 붙게 되면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 그거에 따라서 엔터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실적 모멘텀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엔터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했을 때 실적이 굉장히 크게 업사이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오프라인 콘서트로만 진행이 되었었는데 온라인 콘서트도 함께 병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SNS,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로벌 팬덤을 많이 유입을 했어요. 최근 인기가 많은, 그러니까 글로벌로 인기가 많은 세븐틴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유튜브 채널 고잉 세븐틴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님의 표정이 밝아지고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고 가족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봤는데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티스트들의 매력을 굉장히 발산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보았을 때 글로벌 팬덤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거에 따라서 팬덤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앨범 판매량도 크게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앨범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원래 보이그룹 같은 경우에는 초동 100만 장 이상은 가볍게 돌파합니다. 아무래도 주요 소비층이 여성층이다 보니까 네. 사실 주력으로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수입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쪽은 보이그룹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걸그룹 쪽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걸그룹 쪽에도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서 초동 100만 장, 그러니까 주문 100만 장 이상을 돌파를 쉽게 합니다.
돌파를 굉장히 쉽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뭐 에스파 같은 경우에도 180만 장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110만 장 선주문을 돌파하다 보니까 걸그룹 쪽에서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시면 좋은 게 콘서트.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앞서 설명했다시피 오프라인 콘서트, 온라인 콘서트 함께 진행이 되면서 수익 같은 경우에도 좀 배가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티켓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동생에게 들은 얘기를 보면은 네. 동생이 좋아하거든요. 네, 동생에게 들은 가격을 보면은 세븐틴 티켓 가격이 좀 논란이 많다고 해요. 아무래도 가격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작년 대비했을 때 약 15%에서 30% 정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제가 그 싸이 콘서트도 봤는데 네. 가격대도 15만 원에서 16만 원 선. 티켓 가격 굉장히 비싸요. 그러네요. 그런데- 부담이 좀 되는 가격이네요. 네. 일단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가격대이지만 하지만 팬들 입장에서 콘서트 가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 팬심을 활용한 그러니까 수익성이 좀 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콘서트 진행하게 되면서 MD 쪽에서도 기대해 볼 만한데 MD 같은 경우에는 엔터사가 사업하고 있는 것 중에서 실적 그러니까 수익성이 가장 높은 군입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콘서트 진행하게 되면은 MD 굉장히 잘 팔리게 되는데 트위터 같은 경우로 보면은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를 진행을 할 때 MD 상품권 완판되었어요.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은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흥행이 되면 될수록 MD 같은 경우에도 계속 판매가 잘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티켓 가격도 점점 오르고 있고 물론 팬들에겐 부담이 됩니다만 엔터주들 입장에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티켓 판매는 늘고 콘서트를 안 보러 갈 수는 없고 이런 마음들을 공략을 해서 점차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는 모습들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실적도 함께 방긋 웃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다면 엔터주들이 좋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함께 지켜볼 만한 섹터나 또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엔터 산업 중에서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꼽았던 포인트가 첫 번째로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보유를 해서 매출이 끊임없이 나오는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의 상방이 얼마나 열려있냐 여부를 보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엔터 대기업 그리고 엔터 4사를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중에서 미국 진출 기대감이 유효한 JYP 엔터라든지 하이브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특히 현금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계속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큰 악재가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트와이스라든지 스트레이키즈가 실적을 견인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올해 신인 모멘텀이 약 3팀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신인 모멘텀까지 함께 붙어 있다는 점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 보이스토리라든지 니쥬 같은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 현지 그룹들을 대비시켜서 성공시킨 사례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미국 쪽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게 남아있다. 라는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차트 모양을 보시면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상적인 차트 모양을 그리고 있어요. 실적 발표한 날에 갭을 띄워서 상승을 했는데 갭을 메우지 않고 그 라인 계속 지지를 하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물론 10선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 모양을 봤을 때 아랫꼬리가 나오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아랫꼬리가 달리고 양봉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매수 심리가 강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 같은 경우가 많이 흔들렸다 보니까 네. 차익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선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 끊기지 않았다 보니까 엔터사들을 봤을 때 주요 지표로 JYP 엔터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 차트만 봐도 그동안 정말 많이 오른 건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차트 모양까지 예쁘게 그려주면서 올라갔구나라는 거를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김시은 팀장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이 다양한 아티스트 라인업이 보유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북미향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JYP 엔터테인먼트 들어봤어요. 또 지켜볼 만한 엔터사가 있을까요? 네,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쪽이 또 하이브 쪽입니다.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외국계 리포트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쪽에서 목표 주가를 36만 원, 37만 원 쪽으로 내오게 되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유효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하이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뉴진스라든지 BTS라든지 르세라핌, 세븐틴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동시에 출격할 수 있는 하이브가 하나의 엔터사가 아니라 다양한 레이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 출격이 가능한 구조이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아티스트들이 다양하게 활동하게 되면서 매출원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올릴 수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음반 판매량이라든지 공연 모객 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의 고성장도 전망하고 있는데 특히 콘서트 가격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하이브가 좀 주도해서 올리는 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하이브 쪽 좀 논란이 많은 쪽이 투모로우의 바이 투게더라든지 엔하이픈이라든지 세븐틴 이런 쪽입니다. 하이브 계열사이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물론 팬들 마음은 좀 아플 수가 있지만 실적에서는 굉장히 고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신인 IP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남아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12시 기점으로 많이 흔들리면서 윗골이 달면서 음봉 마감을 했어요. 사실 요 날이 좀 중요한 날이었는데 아무래도 30만 원 라인대 그러니까 박스권을 뚫어주려는 모습을 보여준 날이었지만 좀 음봉 마감했다는 게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는 점 박스권에 대해서 좀 머물러 있지만 계속해서 돌파를 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특히 엔터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는 점 30만 원 라인대를 어떻게 뚫어주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상방이 열려있는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계속해서 상방을 뚫어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하이브 두 엔터사 모두 앞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 미국 시장에서도 날개를 펴고 있는 엔터주들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오늘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차트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덟 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밀고 있는 코너 중에 하나죠.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오늘도 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센티멘탈로 오늘은
현대 로템 그리고 펀더멘탈로 진 에어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센티멘탈로 현대 로템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대 로템 제가 웬만하면 개인들이 선호하는 주식을 안 가져오려고 이렇게 소개를 많이 안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시세의 연속성에서 좀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오늘은 현대 로템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디펜스 그러니까 방산 관련주 중에서 외국인 기관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쪽을 좀 좋아하고요. 개인들은 현대로템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죠. 현대로템을 좋아합니다. 최근에 주가 성적을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현대로템보다는 훨씬 더 상대적으로는 더 좋았죠. 근데 어제 보니까 현대로템도 이제 휘를 받는 것 같고 개인들이 사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주가가 강세가 있어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 방산 관련주 5개 중에서는 이 위에 3개하고 밑에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하고는 서로 방향이 지금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강한 것만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져왔고요. 자, NH투자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내수 수주 200여 대 이상 확보할 거다. 이런 뉴스를 이제 잡았습니다. 여기 보면 방위사업청이 K2 4차 양산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폴란드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더 공급을 해달라고 하니까 더 이거를 승인을 더 늘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 실적에 상당히 좋습니다. 자, 폴란드 1차 계약분이 180대인데 출고로 봤을 때 22년 4분기 10대, 23년에 18대, 24년에 56대, 25년에 96대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거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바로 러시아하고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폴란드에서 이쪽은 이제 나토가 주둔할 수 있는 데잖아요. 폴란드에서 러시아 접경 지역에 계속적으로 이제 신경이 쓰이면서 지금 탱크를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 거고 최근에도 또 폴란드에서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모멘텀이 좋았다 이런 얘기고 여기 하나 더 읽어드리면은 폴란드 2차 계약 820대나 됩니다. 1차 계약이 180대인데 2차 계약은 무려 820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4배가 더 늘어나는 이런 그 수주 계약을 하반기에 타결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게 일시에 그냥 다 타결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순차적으로 타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수주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회사는 폴란드가 지금 목에 살리고 있는 거예요. 폴란드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밑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출고 대수입니다. 출고 대수가 급격히 늘고 있고 26년 가면 더 늘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출고 대수가 늘면서 영업이익도 상당히 가파르게 좋아지고 올라간다. 이런 거를 좀 차트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제일 눈에 띄는 게 뭐죠? 타겟 프라이스 그러니까 목표가를 4만 원으로 올렸다는 겁니다. 올린 겁니다. 새로 나온 게 아니고 기존의 목표가보다 올린 겁니다. 폴란드에서 수요가 더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 더 수주가 나올 거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좀 올리는 거죠. 그래서 방산 쪽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성장 구간이다. 성장 구간. 현대 롯데맘은 아무래도 철도 관련되는 이쪽에 그 비즈니스 오래 했던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 사업 포트폴리오가 지금 방산 쪽으로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이쪽에서 기여도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 연간 매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다. 물론 이제 다른 그런 수소 SMR이나 수소 스테이션 이쪽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방산 쪽이 지금은 핵심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쭉 올라갔다가 4월 25일 날 37,800원에서 많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3만 원 초반까지 밀려왔는데 외국인들은 그때 피크로 사다 만 거죠. 계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 회사 주식은 개인들이 아주 선호하는 주식이고 어제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과 달리 좀 의미 있게 올라가서 제가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 레이팅 이 전체적으로 역사적인 밴드로 봤을 때도 낮지는 않죠. 좀 높이 있습니다. 높이 있는데 왜 이거를 계속적으로 개인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밀고 갈까 이런 생각할 때는
폴란드 특수가 지금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뉴스의 모멘텀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현대 로템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특수라는 거는 지금 진짜 그야말로 특수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전쟁이 갑자기 끝났다. 현대 로템 주식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잘 아실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한쪽 나라에 너무 의존성이 많으면 주가가 오를 때는 좋지만 또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면서 현대로템은 좀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목표 주가 최근에 이런 분위기 반영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하고 괴리율을 봤을 때 32%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지 모멘텀 좋고 뉴스 모멘텀 있고 하면은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좀 후하게 주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아까도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분위기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감안을 하시면서 오늘은 센티멘탈 현대 로템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또 펀더멘탈 주식을 말씀을 드려야죠. 오늘은 펀더멘탈로 진에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웬만해서 항공주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아하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진에어 그동안 LCC 저가 항공사죠. 저가 항공사 중에 아주 힘든 시기를 잘 견뎌와서 지금 보니까 이익이나 매출이나 이런 게 아주 22년 대비해서 아주 현격하게 좋아지는 그런 사이클에 들어가고 있다. 최근에 주가는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뭐 괜찮을 것 같아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대한항공 주가가 괜찮습니다. 진에어도 괜찮습니다. 아시아나도 같이 오르고 있고 제주항공도 오릅니다. 최근에 우리 또 매크로 중에 크게 지금 바뀌고 있는 게 환율이 어떻습니까?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죠? ZU 그 가격이 원가가 좀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뭐 운임 내려갑니까?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추세입니다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체감을 못 하시잖아요. 그럼 이 회사 수익성은 생각보다는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가자고요. 자, 한국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결론적으로는 뭐 3분기에 이제 성수기이고 2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적 비수기에는 여기 보시죠. 계절적 비수기에는 실적은 꺾일 전망이다. 이런 거 다 아는 거죠. 계절적으로 꺾이는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3분기 보면서 지금 올라가는 걸 수도 있고 환율 떨어지는 거 보면서 올라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운임 하락이나 영업이익률이 분기적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거는 주가에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이 회사가 또 특이한 점은 요겁니다. 다른 LCC, 다른 저가 항공사하고 달리 전환 청구 물량 가능성이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들은 최근에 영업이 아주 안 좋아지면서 뭐 매출이 별로 이렇게 없으니까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환 청구 물량, 이런 이 컨버전, 다일루션, 희석될 수 있는 물량들이 많은데 이 회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가벼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제목을 아주 후하게 써줬습니다. 제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회사도 목표 주가를 23,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아주 대폭 이렇게 올렸고요. 뭐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뭐 1분기 얘기, 2분기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얘기한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분기에는 계절적 성수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22년 대비해서 23년 그러면 매출과 이익이 얼마나 도대체 좋아지는 거냐 한번 숫자로 보시죠. 22년 매출이 6천억 원 수준 레벨에 있다가 이게 거의 더블 수준입니다. 1조 2천억 원까지 금년에 급하게 반등을 한다.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수치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로 봐서도 작년에 마이너스 12.1% 어마어마한 적자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 적자 상태가 금년에 오히려 플러스 13.1%까지 좋아진다. 얼마나 좋아지는 겁니까? 이 차가 25.1%나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영업이익률이 5%포인트 올라가기 더 힘든데 여기는 무려 25.1%포인트 정도로 좋아진다고 하면 천지개벽이죠. 아주 좋아지는 거고 특히 이 영업이익이 빨간 선인데 최근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 그러니까
분위기도 좋아지고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재료에 대해 걸렸습니다. 자, 주가 보시면 쭉 내려왔죠. 계절적 비수기 2분기 거의 다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 주가도 거의 마무리 국면인 것 같고 반등을 일단 했으니까 급하게 올라와가지고 얻어맞았습니다만은 조금 밀릴 수 있으면 저가에서 한번 보실 수도 있겠다. 누가 사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역사적 밴드로 봤을 때도 중앙 정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부담 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목표 주가 추이로 봤을 때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목표 주가 계리율도 32%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현대로템, 펀더멘탈로 진에어 말씀드렸습니다. 네, 현대로템과 진에어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으로 장 전에 챙겨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 증시 9에서 개장 시황 더욱더 꼼꼼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